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마음이 흐르는 대로입니다. 지은이는 진아영, 펴낸 곳은 다산북스입니다. 저자는 1976년 대구에서 봉제 공장 일을 하던 부모의 둘째 딸로 태어났다. 대구 가톨릭대 의대 졸업 후 정신과 레지던트 프로그램에 지원했지만 낙방했고 재수하는 동안 무작정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미국 의사 국가고시를 최상위 성적으로 통과하여 노스캐롤라이나 의과대학 정신과 레지던트에 합격해 소아정신과 펠로우 과정까지 이수했다. 그 후 존스 홉킨스 대학의 소아정신과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나는 햇살이 쨍쨍한 맑은 날을 사랑했다. 그 맑은 기운에 내 기분도 절로 좋아지곤 했으니까.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지만 나는 그런 날은 칙칙하고 어두워서 싫었다. 그런데 뒷마당에 상추와 오이, 파, 호박을 심고 기르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비 오는 날을 기다리게 되었다. 비가 생명을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그렇기에 어떤 생명에게는 비 오는 날이 곧 선물이 될 수도 있음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래, 매일 화창하기만 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곳은 황량한 사막이 아니던가. 대략 3년 전이었다. 만 41세 생일을 앞둔 하루 전날, 쉴 틈 없이 달려오던 내 인생을 180도 우회하게 만든 지금까지도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몸살과 같은 근육통과 오한을 앓은 이후 나는 이름 모를 병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몇 달 만에 증상이 급속히 악화되더니 결국 잠시 앉아있거나 서있는 일조차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늘 에너지 넘치고 활동 중이었던 나의 삶은 마치 햇살의 안개가 그치듯 한순간에 눈앞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그렇게 현저히 달라진 내 삶에 적응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금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며 그제야 나는 안개가 그치고 낯서 보이는 것들이 내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하고 또 더욱 가치 있는 것이란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병을 마주하고 반추해본 내 삶의 궤적과 거기에서 깨달은 것들을 하나둘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내 삶이 가차없이 중단되어 절망했을 때, 그간 너무 바쁘게 살아왔기에 엄두도 못 내었던 작가라는 일에 이렇게 도전하게 되었다. 파랗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햇빛이 따스한, 그러나 바람만은 차가운 2017년 11월의 어느 가을날이었다. 그날은 처음으로 병원 주사실에 정맥 수액을 맞는 날이었다. 나는 낮은 혈압과 순환 혈류를 증가시키기 위해 생리식염수 2리터를 맞기로 되어 있었다. 주로 암 환자들이 항암 주사를 맞으러 오는 곳이니 힘든 환자들을 위해 편안한 분위기로 조성된 주사실이라 기대했다. 아마 햇살이 잘 드는 창밖으로 예쁘게 손질된 정원이 보이는 그런 곳이겠지라는 상상도 했다.
그날 아침도 일어나서 겨우 밥을 챙겨 먹기가 무섭게 머릿속이 부해지는 것 같은 어지럼증과 심한 피로감이 덮쳐왔다.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힘겹게 10분을 운전해 암센터 주사실로 향했다.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피곤이 몰려올 때는 그저 누워서 자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진다. 조금 기다렸다가 간호사를 따라 주사실로 들어갔다. 거기 아무 의자나 골라서 앉으세요. 구석진 작은 방에는 하늘색 의자들이 비좁게 놓여 있었다. 작은 창문 밖으로 예쁘게 손질된 정원은커녕 낙엽이 지저분하게 흩어져 있는 콘크리트 마당만 보였다. 화장실에 가기 편하도록 가장자리 의자를 골라 앉았다. 당시에 나는 혈압을 올리기 위해 100mg도 넘는 소금약과 함께 하루 3에서 4리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물을 마시고 있는 터라 정맥 수액을 맞는 잠깐 동안에도 링크 거치대를 끌고 2-3번 정도 화장실에 가야 했다. 서 있기나 앉아 있으면 혈압이 계속 떨어져서 얼굴에 핏기가 빠진 채 새하얗게 되기 일쑤였다. 그럴 테면 구역질과 함께 심한 어지럼증이 찾아왔고 종종 기절하듯 까무룩 정신을 놓을 뻔하기도 했다. 이런 증상들은 누워있다 보면 그나마 조금씩 회복되었기 때문에 평소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갑자기 삶이 멈추었다. 내가 의과대학을 다니던 곳인 대구는 당시만 해도 남녀 차별이 무척 심한 곳이었다. 그 속에서 어려움을 겪던 나는 대구를 떠나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했고 이후 원하던 레지던트 프로그램에 낙방했다. 서글픈 실패였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그깟 프로그램 1년 후에 다시 지원하기로 하고 재수하는 동안 미국 의사 면허증이나 따자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도 없이 미국으로 떠났다. 그 후 미국에서의 생활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하버드 의대 내영상연구소에서 연구 경력을 쌓고 미국 국가고시 전 과정을 전국 최상위 성적으로 통과하는 바람에 미국에 눌러앉게 되었다. 그렇게 미국에서 정신과 레지던트와 소아정신과 펠로우 과정에 합격했고 수련을 마친 후에는 존스 홉킨스의 교수진으로 합류하여 케네디 크리거 인스티튜트 존스 홉킨스 의대 연계병원에서 일하게 되었다. 이후로 임상 강사에서 조교수로 승진하는 등 내 인생은 미국에서 순조롭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쉴 새 없이 바쁘게 살았다. 바쁘게 달려가지 않으면 이 소중한 기회와 시간이 그저 흘러가다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에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내게 맡겨진 일은 빈틈없이 해내려고 노력했다. 2017년 5월 12일 진화영이란 고혈차가 큰 바위를 들이받은 듯 완전히 멈춰버리기 전까지는 면역글로불린 치료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몇 번 더 받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래, 그 치료가 자가면역성 자율신경계 질환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또 자네가 개인적으로 한번 받고 증세가 호전되는 것도 보였으니 비용을 자가 부담해서 보험급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 큰 문제 없을 거야.
한번 해보세. 순간 너무 감사한 마음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내게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그렇게 다시 총 3번의 면역치료를 받고 나자 증상은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 기립성 어지럼증도 많이 좋아져서 1시간 정도는 쉬어가며 걸을 수 있게 되었고 피로감도 많이 줄어들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어머니는 내가 눈에 띄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뛸 듯이 기뻐하셨다. 예일대 정신과 과장을 지냈던 프레드릭 프리츠 레틀릭 교수는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아파보고 사랑해보고 다른 문화권에 살아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나의 삶은 비포 앤드 애프터가 현저히 달라졌다. 믿기 힘들고 적응하기 어려운 이 엄청난 변화를 가차없이 온몸으로 맞아야 했다. 끝없이 솟아나는 에너지를 자랑하며 쉴 틈 없이 일가 모임을 만들어 우리 아파트의 시장이라고 불리우던 나.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소파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을 보던 남편을 갑갑해하고 마구 원망했던 나. 그런 내가 이제는 배터리가 다 떨어져 가물가물한 휴대전화처럼 언제 꺼질지 몰라 조바심 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결국 배터리가 나가서 쓰러지면 재충전될 때까지 두통과 어지럼증에 시달리며 기약 없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려야 한다. 마치 신의 장난처럼 나는 내 성격과 반대로 살아야만 하는 병을 하루하루 감당하고 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것. 나는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지 야망이 큰 사람은 아니었다. 처음부터 하버드 대학교 연구소에 들어가겠다거나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교수가 되고 싶다고 마음먹었던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내 인생은 실패와 의외의 기회로 점철되었다고 말하는 편이 더 어울릴 것이다. 나는 다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고 해야 하는 일을 열심히 했으며 마음이 흐르는 대로 움직였을 뿐이다. 그런 내게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비결이 있었느냐고 묻는다면 그저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자세를 잃지 않고 좌절하더라도 다시 툭툭 들고 일어난 것, 오직 그것뿐이다. 남보다 나를 더 존중해야 한다. 나의 수고와 시간은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무료 서비스가 아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가치를 스스로 존중하지 않고 마치 무료 서비스처럼 계속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하다 보면 나의 수고는 점점 무가치해지기 마련이다. 이런 일은 가족처럼 매우 가까운 사이에서 더 자주 벌어진다. 특히 한국에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노력을 공짜 취급하고 심지어는 언어적, 정서적, 육체적으로 학대하면서 계속 희생을 요구하는 사람이 간혹 있다. 그 사람이 부모이건 형제이건 배우자이건 자녀이건 간에 스스로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굴레를 씌워서는 안 된다. 혹 가족 관계가 끊어지더라도 나는 더 이상 학대당하는 자리에 계속 있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바로 자기 자신에게 그 자리를 떠나도 괜찮다고 허락해 주어야 한다. 나의 가치는 나부터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정신과 의사인 나조차 이러한 점을 깨닫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중요하지 않는 일에 NO라고 얘기할 것. 애초에 삶은 무한하지 않고 삶 속에서
내가 발휘할 수 있는 에너지 역시 한정되어 있다. 그러니 꼭 필요한 부분에 좋은 에너지를 사용해 삶을 가치 있게 꾸려나가야 한다. 나는 갑작스러운 병으로 평범한 사람들보다 훨씬 적은 에너지로 살아내야 한다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에너지와 시간은 예전보다 현격이 부족했어. 이제는 많은 일에 노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어도 내가 해낼 수 있는지를 더 세심하고 깐깐하게 따져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숱한 고뇌 끝에 나는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일 중에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 즉 마음이 흐르는 곳에 있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진리를 깨달았다.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유산. 우리나라 부모들을 보면 자녀에게 사랑을 많이 주고 지식을 가르치는 일에는 매우 열정적이나 아이들에게 가치와 마음 자세를 가르치는 일에는 조금은 소홀한 듯하다. 아동발달 측면에서 보더라도 아이들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것보다 가치와 마음 자세를 가르치는 게 더욱 중요하다. 예를 들면 엄마가 아이와 함께 놀면서 아이에게 하나, 둘, 셋이라고 수 세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 지식을 심어주는 것이고, 다른 아이와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는 사이좋게 놀아야 한단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건 배려와 참을성 같은 가치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이러한 가치와 마음 자세를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가 스스로 롤 모델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내 부모님은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못해 나와 언니에게 지식을 많이 가르쳐 주지 못하셨지만 끈기와 인내, 도전정신과 문제 해결 능력, 희망을 잃지 않는 마음 자세만큼은 단단히 심어주셨다. 아이들의 발달이 기본이 되는 대표적인 가치와 마음 자세는 정직, 참을성, 배려심, 최선을 다하는 자세, 자율성, 긍정적인 마음가짐 등이다. 진심으로 삶에 임한다는 것. 우리는 인생을 딱 한 번 살다 갑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고 싶나요? 그러면 많은 학생이 되묻는다. 아니요,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싶지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진심을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일에도 훈련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아이들은 자기 안의 소리를 듣고 표현하는 것을 장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지 않았어. 더더욱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 나는 주로 이렇게 한다. 바쁜 일상에 잠시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소음이 적고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조용한 곳으로 간다.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어 차분히 심호흡을 한다.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내게 주어진 선택의 길들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그려본다. 이쪽을 선택하면 어떨까? 아니면 저쪽을 선택해보는 건 어떨까? 상상해보며 내 마음의 소리를 느낀다. 저자는 병으로 인해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의미란 그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뿌듯해 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감사합니다.